나는 평생 기업을 일구며 사람과 세상을 관찰해 왔습니다. 작은 상점 하나에서 출발했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바로 기업이고 사람이 바로 운명이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느라 바빴지만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볼 시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고민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치열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난 것이 바로 공자와 손자, 그리고 그들이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직 숫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한 조직을 이끄는 자에게 필요한 통찰 역시 고전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영의 한복판에서 노노와 손자병법을 가장 많이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조직도 오래가지 못한다. 공자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군자 쥔즈와 소인, 쇼른. 나는 기업을 이끌면서 이 구분을 수없이 떠올렸습니다. 회사는 언제나 군자와 소인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살아오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군자는 조직을 살리고 소인은 조직을 파괴한다. 군자 한 명은 10사람을 일으키지만 소인 한 명은 100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군자란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공자가 말한 두 가지 축, 덕과 능력, 능리입니다. 나는 수천 명의 직원을 만나고 수많은 책임자를 세우며 이 두 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조직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덕이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능력이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어느 한쪽이 빠지면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덕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좋은 사람으로 끝나고 능력만 있고 덕이 없다면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뛰어나 보이지만 결국 조직을 뒤흔들고 스스로도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원하지 마라. 옳은 사람을 원해라. 좋은 사람은 상황을 흐리지만 옳은 사람은 조직을 지킨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었는가? 이것이 삶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군자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젊은 시절 어느 누구보다 부족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는 만큼 달라질 수 있다. 공자는 덕을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인전, 의의, 지쯔, 신신, 용용. 나는 이 5글자를 평생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일으킬 때도, 실패를 마주할 때도, 사람을 뽑을 때도, 심지어 혼자 침묵하는 밤에도 이 5가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불안할수록, 외로울수록, 흔들릴수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능력은 훈련으로 쌓이지만 덕은 선택으로 쌓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재능이 아닌 가치관이 결정한다. 가치관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회사를 만들며 그 회사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군자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인생의 절반을 바꿉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운도 환경도 아니다.
바로 덕덕과 능력이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끝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업을 일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진 덕과 능력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1. 덕이 없는 능력은 위험하고 능력이 없는 덕은 한계가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능력만 뛰어난 사람을 여러 번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속도와 효율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조직이 커질수록 그들이 얼마나 쉽게 갈등을 만들고 팀을 무너뜨리는지 보았습니다. 덕이 없는 능력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빠르지만 결국 어디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반대로 성품은 좋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조직에서 신뢰를 얻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세우면 한계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는 있어도 조직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을 찾아라. 옳은 사람은 덕과 능력을 동시에 길러온 사람입니다. 이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의 태도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성품은 타고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며 수없이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덕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는 선택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것 또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직원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성과보다 먼저 그 사람의 선택 패턴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덕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3.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의 누적이다. 나는 누구든 처음부터 뛰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라는 기업도 나 역시도 처음에는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쌓인 능력은 결국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의 습관화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1년 뒤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5년 뒤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에서 살아남고 배움이 멈춘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쌓아야 합니다. 4. 덕과 능력은 서로를 완성시킨다. 덕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뢰와 기회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이 비로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조직을 개편하며 이 원칙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조직을 흔들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실수해도 변명하지 않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덕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긴다. 이 원칙을 평생 놓치지 않았습니다. 5. 군자는 덕과 능력을 끊임없이 다듬는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나는 이 문장 속에서 군자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군자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매일 다듬는 사람입니다. 실수에서 배운 사람, 책임을 미루지 않는 사람,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는 사람,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미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6. 여러분은 덕과 능력의 어떤 지점에 서 있는가?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덕과 능력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능력만 키우느라 덕을 잃고 있지 않은가? 덕만 붙잡고 현실의 책임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배움 없이 습관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탓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덕과 능력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
비록 지금은 작은 출발일지라도 이 두 바퀴를 단단히 다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큰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나는 기업을 세우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고 사람을 제대로 선택하면 모든 것이 열린다. 회사를 일으키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또 길러왔습니다. 각기 다르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 부류로 나뉩니다. 조직을 살리는 사람과 조용히 조직을 무너뜨리는 사람. 공자는 이 둘을 오래전에 이미 정의했습니다. 바로 군자준즈와 소인절언입니다. 나는 경영을 배우기 시작한 젊은 시절 이 두 글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군자는 직책의 높음이 아니라 마음의 높음에서 갈린다. 1. 군자는 조직을 살리고 소인은 조직을 흔든다. 나는 실제로 너무도 많은 예를 직접 보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역할을 묵묵히 완수하고 어려움 앞에서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 칭찬을 독식하지 않고 공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 째도 조직을 살렸습니다. 반면 소인은 겉으론 유능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보다 잘하는 일을 질투하며 권한은 탐내지만 책임은 피합니다. 나는 경험적으로 확신합니다. 군자 한 명이 조직을 일으키고 소인 한 명이 조직을 붕괴시킨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어떤 전략보다 중요합니다. 2. 군자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소인은 감정에 휘둘린다. 나는 젊은 직원들을 지켜볼 때 늘 먼저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벌도 경력도 아닙니다. 감정의 무게와 통제력. 왜냐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을 흐리고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군자는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말보다 행동을 선택하며 비판을 받아도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반면 소인은 작은 자극에도 화를 드러내고 사소한 경쟁에도 흔들리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인정이 없으면 불만을 키웁니다. 나는 오래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으로 조직을 흔드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다. 3군자는 책임을 지고 소인은 책임을 밀어낸다. 내 경영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리더란 말로 사람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실패를 인정합니다. 실패 속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반면 소인은 책임을 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끝없이 변명하고 남 탓을 먼저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돌아올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조직 전체의 책임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4. 군자는 자신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군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태도입니다. 나는 정말 많은 직원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도 성장하는 사람은 늘 한 종류였습니다. 배우려는 사람, 묻는 사람, 고치려는 사람, 그리고 매일 자신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군자는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성장의 시작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나는 다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멈춤이 존재하고 멈추는 순간 능력도 인품도 가능성도 함께 멈춥니다. 5. 군자는 주변을 밝히고 소인은 주변을 흐린다. 사고방식, 말투, 습관, 태도는 감기보다 더 빠르게 전염됩니다. 나는 조직을 경영하며 이 사실을 발바닥으로 느낄 만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주변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공기를 무겁게 했습니다. 군자는 주변을 밝히고 소인은 주변을 흐립니다. 군자와 있으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소인과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군가에게 군자인가, 소인인가? 이 두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자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완벽한 방향으로 걸어가려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피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두는 사람, 감정보다 책임을 우선하는 사람, 정답을 몰라도 배우려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군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자와 함께 걸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군자가 됩니다. 내가 평생 기업을 일구며 가장 먼저 사람에게서 본 것은 학벌도 능력도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 바로 그 사람의 인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인을 단순히 착함, 온화함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인은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덕목입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보았습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이 없는 사람은 끝내 조직과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러나 인을 갖춘 사람은 비록 지금은 미숙해도 결국 주변과 조직을 살려냅니다. 있는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힘이다. 나는 경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도구화된 관계 속에서는 신뢰가 자라지 않고 신뢰가 없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연이란 곧 상대의 입장을 진심으로 고려하고 그 사람이 가진 존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냥함이 아닙니다. 있어 보이는 도덕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상대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힘이다. 인전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많은 사람이 인을 타고나는 성품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수십 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인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 듣기 쉬운 거짓말보다 듣기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입니다. 즉, 인은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택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는 인연이 없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조직의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어 분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3. 공자가 반드시 여러 방식으로 인을 설명한 이유. 공자는 제자마다 인의 정의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에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또 어떤 제자에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단호하게 이끌어가는 것. 왜 제자에게 따라 다른 말로 설명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장 인간다운 선택을 하는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연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사람의 깊이를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의 길을 만듭니다. 4. 인연은 물과 같다. 유연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인연을 설명할 때 늘 물을 떠올립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합니다. 모양이 없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부딪히기보다 돌아가고 조용히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러나 때로는 바위를 더 부수는 힘을 가집니다. 인연의 마음도 같습니다. 겉보기엔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포용하지만 부정과 불의 앞에서는 단호합니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부드럽게 보이지만 강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결국 조직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5. 인진이 없는 사람의 특징. 모든 관계를 거래로 본다. 나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만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목적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이익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 관계를 유리할 때만 유지한다.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해 필요할 때 사용한다. 공을 나누지 않고 독식한다. 조직 전체보다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다. 나는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결국 조직을 해체시키기 때문입니다. 6. 이는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인전을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며
공을 나누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책임을 감싸 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조직의 중심이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가 일하는 곳에는 갈등보다 협력이 자리합니다. 인전은 숫자에 찍히지 않지만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7. 여러분은 인연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도구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상대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익 앞에서 사람을 먼저 두는가? 아니면 자신을 먼저 두는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상처내고 있는가? 인내는 거창한 덕목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인간적 깊이, 나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위기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내부에서 흔들리는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바로 그 순간 드러납니다. 군자는 이익보다 옳음을 택하고 소인은 옳음보다 이익을 택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경영을 하며 이 단순한 진리가 수많은 조직의 명운을 갈랐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1. 의의는 올바름을 지키는 용기이다. 의의를 단순히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의는 마음속 착함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른 선택을 하는 실천적 힘입니다. 남이 안 볼 때도 정직할 수 있는가? 누구도 모를 때도 원칙을 깰 수 없는가? 나에게 유리해도 조직에 해롭다면 멈출 수 있는가? 단기적 이익을 버리고 장기적 신뢰를 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의의 기초를 이미 갖춘 것입니다. 2. 의의가 흔들리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실제로 여러 기업이 의의의 붕괴로 몰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작은 거짓, 비용 조정의 작은 왜곡, 내부 규정의 잠깐일 뿐이라는 무시. 그러나 이런 작은 균열은 조직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썩게 만듭니다. 의의가 흔들리면 신뢰가 사라지고 기준이 흐려지며 조직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나는 경영 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기업도 무너진다. 3. 의의는 때로는 고독을 요구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익이 내 앞에 놓였고 여러 갈등 속에서 쉬운 선택과 옳은 선택이 항상 충돌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회사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하는가? 그리고 많은 경우 옳은 선택은 외롭고 고독했고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의의를 선택한 결정만이 결국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명예를 지켰습니다. 4. 의의를 버리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를 잃고 마침내 주변까지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의의가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뢰를 잃고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위험하며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의 없는 능력은 도봇이다. 5. 공자가 말한 군자의 의의, 중심을 잡는 힘. 공자는 군자의 기준으로 의의를 매우 중요하게 두었습니다. 의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중심과 같습니다. 군자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습니다. 이익보다 정당함을 먼저 본다. 남이 틀렸다고 해도 원칙이 맞다면 밀고 나간다. 옳은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힘 있는 자에게도 예라고 말하지 않는다. 약한 자에게 불의하게 굴지 않는다. 나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우며 언제나 이 기준을 통해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만 의의는 작은 순간 하나로 드러납니다. 6. 의의를 가진 사람은 조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자리일수록 능력보다 의의를 먼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의 의의가 무너지면 온 조직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의의를 갖춘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말보다 행동을 먼저 바르게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도 말할 수 있다. 조직의 이익을 자신보다 앞세운다. 유혹이 와도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비록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조직에서도 기둥이 됩니다. 7. 여러분은 의의를 지키는 사람인가? 흔드는 사람인가?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이익 앞에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가? 아무도 모를 때도 정직할 수 있는가? 상사가 아닌 원칙을 우선할 수 있는가? 편한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하는가? 의의는 거창한 도덕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신과 싸우며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쌓여 여러분의 명예, 신뢰, 그리고 향후 10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름 위에 세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경영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갈망했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솜씨도 뛰어난 계산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지, 사물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힘이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일 수십 번의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조직의 운명, 사람의 삶,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가릅니다. 따라서 지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힘이며 한 사람의 그릇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1. 지즈는 분별할 줄 아는 힘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실패는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는 늘 비슷했습니다. 욕심, 두려움, 감정, 조급함, 그리고 무지무주. 지지는 이 5가지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힘,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하는 힘, 어느 길이 위험한지를 감지하는 힘, 지금 멈춰야 할 때를 아는 힘, 지금 나아가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힘. 나는 이런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는 곧 위기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2.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의 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지는 배운 것을 자기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책에서 읽은 문장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현실에서 적용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조정하며 자기만의 기준으로 체화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경영서를 읽었지만 결국 나를 지켜준 것은 그 책들이 아니라 그 책 속 개념을 내 삶에 맞게 재해석한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지식은 가져올 수 있지만 지혜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3. 지지의 가장 높은 경지는 단순함이다. 세상을 잘 모르면 모든 것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나는 많은 회의를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결론을 명확히 말합니다.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지를 가진 사람은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이 단순한 능력은 기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지는 감정을 통제할 때 생긴다. 경영을 하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는 순간 지혜는 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판단의 조언자가 되어야지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지는 감정이 차오를 때 한 박자 쉬고 깊게 들여다보고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내가 가장 존경한 인재들은 위기 속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겠구나. 5. 지지는 먼 미래를 보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10년 뒤의 결과를 봅니다. 나는 삼성을 일으키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당장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지금 하면 편해지는 선택들, 조직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단기 전략들. 그러나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10년 뒤에도 옳은가? 지지는 시간을 두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미래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6. 지지를 가진 사람의 특징.
내가 수십 년 관찰한 결과 지혜로운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길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원인을 찾는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판단한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신뢰를 경제가 택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 한 번 더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느려 보일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경쟁을 이깁니다. 7. 여러분은 지질을 키우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명확한가? 감정이 판단을 흐릴 때 스스로를 다잡는가? 배운 것을 내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가?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에도 옳은 선택인가? 복잡함 속에서 단순한 핵심을 찾을 수 있는가? 지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싸우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과 결정 전체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지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내가 평생 기업을 세우며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닙니다. 바로 신신, 약속을 지키는 힘, 즉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입니다. 삼성을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협력사, 직원, 해외 기업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의 규모나 자본보다 더 먼저 본 것은 항상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관계로 이루어지고 관계의 첫 번째 토대는 언제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1. 신신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약속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과 실제는 다릅니다. 신신이란 편할 때만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지키는 약속이며 손해가 와도 바꾸지 않는 기준입니다. 약속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말은 결국 네가 된다. 2. 신뢰가 무너진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쓰지 않았다. 나는 유능하지만 신뢰가 약한 사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머리가 좋고 결과도 빨리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작은 약속부터 흔들리며 자기 이익을 위해 기준을 쉽게 바꿉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불신이 주변 사람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신신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삶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3. 신신이 강한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정확하다. 신뢰는 큰 약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약속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가? 맡은 일을 마감 전에 끝내는가?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는가? 자신이 못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나는 이런 작은 행동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맡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 신신은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잘한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실수를 숨기지 않는 사람,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솔직한 사람,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 신신은 능력이 아니라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5.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된다. 기업의 가치는 기술이나 제품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과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결국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나는 삼성을 세우며 한 번도 쉽게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불리해도 손해가 나도 지켜야 할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붙여도 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결국 모든 관계와 사업의 균열이 됩니다. 6. 신심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안정시킨다. 신뢰를 주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 팀은 안정되고 위기 앞에서도 조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중심이 됩니다. 나는 회사 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조직 전체가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7. 신심을 무너뜨리는 단 한 가지 명분 없는 변명. 나는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고 싶을 때 그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신뢰가 약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같습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한 것과 달랐습니다. 변명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변명이 습관이 되면 신뢰는 사라집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커진다. 8. 여러분은 신심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가? 책임을 피하지 않는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지키고 있는가? 신신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평판, 인간관계, 기회, 미래 전부를 결정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뢰는 가장 느리게 쌓이지만 가장 멀리까지 여러분을 데려가는 힘이다. 내가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을 가장 크게 갈라놓는 기준은 재능도, 학벌도, 심지어 성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연, 즉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힘입니다. 나는 기업을 세우는 과정에서 늘 위기와 선택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1. 용염은 무모함이 아니라 준비된 결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오해합니다. 용기는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모함입니다. 반대로 정보를 모으고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을 계산한 뒤 마지막 순간에 발을 내딛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서 완벽한 정보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했고 언제나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다면 나머지는 행동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행동력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2. 용기가 없는 사람은 기회를 앞에 두고도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회가 분명하게 눈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벽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기회란 언제나 불완전한 얼굴로 나타나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결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보다 행동 속도가 인생을 더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3. 용염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용기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발을 내딛는 상태입니다. 나는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언제나 마음속 한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두려움은 인간이 성장하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은 성장도 피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4. 용념이 없는 사람의 특징.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하며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는 과정일 뿐인데 실패 자체를 인생의 끝으로 받아들인다. 비난을 두려워한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 책임을 피하려 한다. 행동하면 책임이 따라오므로 애초에 행동하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린다. 준비가 100% 되기를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작은 도전조차 시작하지 않는다. 큰 도전은커녕 일상적 변화조차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남이 만든 결과를 바라보며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용념을 가진 사람은 첫걸음을 가장 빠르게 내딛는다. 내가 기업을 경영하며 가장 높게 평가한 사람은 빠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을 보고 결과를 보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용기란 결국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 책을 펼치는 용기, 첫 사업을 시도하는 용기, 첫 거절을 말하는 용기, 첫 책임을 지는 용기, 첫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모든 성공은 이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6. 용기 있는 사람은 조직을 움직인다. 조직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부족한 자질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의 존재는 조직 전체에 활력을 줍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움직이고 위기가 오면 남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결국 조직의 중심에 선다. 7. 용기 있는 사람은 결국 본인의 길을 개척한다. 나는 살아오며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됩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용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가? 지금 붙잡지 않으면 후회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용기란 거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그러나 용기 없는 사람은 아예 걷지 못한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만 걷지 않은 사람은 끝내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성격, 그들의 습관, 그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운이 아니라 인, 예, 지신, 용 5가지가 결정한다. 이 5가지 덕목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몸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높아도 안 되고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5글자를 통해 군자준들을 정의했습니다. 나는 경영자로서 보기에는 군자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즉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있는.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따뜻하게 만든다. 있는은 인간 마음의 바탕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욕망보다 사람을 먼저 두는 것.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있는의 힘이 어떤 숫자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있는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안정시키고 협력을 이끕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나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2. 의 기준을 세우고 중심을 잡는다. 의는 인간을 곧게 세우는 기둥입니다. 이익 앞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양심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업 경영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방향을 잡아준 것이 바로 의였습니다. 기업의 명예, 사람의 명예, 나의 명예를 지키는 힘,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3. 지즈, 한 사람의 그릇을 결정하는 힘이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판단력이고 판단력은 곧 생존력이며 생존력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지지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크게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을 단번에 잡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위기에서 빛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4. 신신, 신뢰를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고 무너지는 시간은 한순간이다. 신신은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곧 인생의 기반이며 기업의 기반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신뢰를 잃은 사람을 다시 가까이 둔 적이 없습니다. 신뢰는 실수보다 무섭고 실패보다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실수는 용납할 수 있어도 배신은 용납할 수 없다. 신심을 가진 사람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5. 용념 5가지를 현실에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아무리 인내지신을 갖추어도 마지막 순간에 발을 내딛지 못하면 인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념은 5덕목의 마지막이 아니라 5덕목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절대적 힘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기만 하려 하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작은 시작이라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꾸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며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6. 다섯 덕은 서로를 완성한다. 나는 이 5가지 덕목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균형을 맞춘다는 사실을 평생 경험했습니다. 있는 이 없으면 의는 차갑고 고집스러워진다. 의의가 없으면 인주는 약해지고 흔들린다. 지츠가 없으면 인과 의는 현실을 만나 깨진다. 신신이 없으면 지혜도 무너진다. 용념이 없으면 4가지 덕목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 5가지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5개의 축입니다. 7. 군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군자를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다듬고 훈련하며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고 실수에서 배움을 얻고 옳은 방향을 택하려 하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 하며 두려워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직원들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늘 이 5가지 기준을 들이대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삼성을 만들었고 내 인생의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8.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덕을 기르고 있는가? 나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옳은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은 바르게 판단할 지혜를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은 행동하고 있는가? 이 5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며 여러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군자가 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크게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는 20대도 아니었고 30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결판은 40세 이후에 시작됩니다. 40은 흔히 불옷불이라 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방황하며 여전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를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40 이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 1. 40세는 더 이상 찾는 나이가 아니라 정리하는 나이다. 20대는 선택의 시기, 30대는 경험의 시기라면 40대는 정리의 시기입니다. 더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평생 가져갈 기준이 무엇인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관계가 무엇인지, 이 4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나는 40세 무렵 사람보다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들이 이후 삼성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리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2. 50세는 천명텐민을 깨닫는 시기이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50에 천명을 알았다. 우시얼즈 텐명. 천명은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명은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남은 생을 써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해답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길도 걷지 못했고 행복의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길에서만 나는 빛날 수 있는지 비로소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3. 40, 50세의 가장 위험한 것, 목적 없이 바쁘게 사는 것. 나는 많은 중년들을 보며 한 가지 위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쁘기만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일할 때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없어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40, 50대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고 경험은 가장 많고 판단력은 가장 깊어지는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인생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4. 40대에는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젊은 시절 인맥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40대 이후의 인맥은 넓음이 아니라 깊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 인생을 실제로 바꾸어 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40, 50대에는 다음에 내 부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 여러분의 기준을 흔들지 않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확실한 사람, 이 네 부류만 곁에 두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5. 50대에는 평생 할 일을 정해야 한다. 50대가 되면 더 이상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를 마지막까지 움직이게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50세 이후에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데에서 벗어나 삼성이 어떤 정신을 후대에 남겨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천명텐민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기에 삼성은 기업을 넘어서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 40, 50대에 반드시 가져야 할 4가지 용기. 40, 50대는 수학의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버릴 용기,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버리는 것,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 피하고 싶은 문제를 피하지 않는 것, 다시 시작할 용기, 늦었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과감히 시작하는 것, 자신을 믿는 용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 4가지가 없다면 40, 50대 인생은 뒤로 미끄러지듯 퇴색합니다. 7.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어떤 관계는 끝내야 하고 어떤 관계는 지켜야 하는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여러분의 천명템인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40, 50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은 40에서 방향을 잡고 50에서 자기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남은 생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능력보다 존재로 평가받는다. 젊을 때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50세 이후의 인생은 다르다. 그때부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 그릇이 주변을 끌어당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고 조직을 키우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진짜 큰 사람은 다가가 구하지 않아도 사람과 기회가 스스로 모인다. 그것이 바로 명성을 구하지 않아도 명이 따라오고 사람을 찾지 않아도 런이 따라오는 인생의 경지다. 1. 50세 이후에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 되라.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속도나 힘을 보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본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가? 이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가능한가?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존경스러운가? 이 사람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즉,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당신의 마지막 인생 자산이 된다. 이 명성을 구하는 사람은 명성을 잃고 명성을 준비한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 위해 조급하게 뛰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러나 명성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명성은 준비된 사람에게 시간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명성을 잃는 사람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명성만 원했다. 그러나 명성을 얻는 사람은 이 4가지를 먼저 만들었다. 성품진, 원칙, 판단력, 즉, 신뢰, 신. 이 4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찾는다. 3.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카리스마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 조직을 이끌며 카리스마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일관성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원칙과 기준이 바뀌지 않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무게가 붙는다. 그리고 그 무게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큰 바위는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기대어 앉는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선명히 보았다. 4. 50세 이후에는 말이 아니라 기운치운이 주변을 움직인다.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50이 넘으면 얼굴에 나타나고 목소리에 나타나고 걸음걸이에 나타나고 결정적으로는 기운치에 나타난다. 나는 수많은 경영자와 정치인, 학자를 보며 몇 초만 마주해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의 기운이 안정된 사람인지, 흔들리는 사람인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인지, 내면이 텅 빈 사람인지, 배움이 쌓인 사람인지. 기운은 숨길 수 없다. 기운은 인생 전체의 총합이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행동보다 존재감이 경쟁력이다. 50세 이후에는 내려놓는 법을 알 때 비로소 올라갈 수 있다. 젊을 때는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쌓아야 한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덜어내야 한다. 불필요한 욕심 맞지 않는 관계, 남의 시선 고집, 과거의 후회 내려놓아야 올라갈 수 있다. 마음이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다. 나는 이 진리를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은 이후에는 삼성의 모든 방향성이 달라졌다. 기업도 사람도 무겁게 만든 것들이 사라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50세 이후에는 말을 줄이고 존재를 키워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로 메우려 한다. 그러나 비로소 인생을 이해한 사람은 말을 줄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말은 줄이고 무게는 늘려라. 사람은 말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에 끌린다. 말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설득한다. 50세 이후에는 삶 전체가 말이 된다. 7. 사람을 찾지 않아도 사람이 스스로 오는 사람. 나는 평생 동안 스스로 다가와 인연을 만들고 싶게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조급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다. 탐욕적이지 않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 말보다 행동이 깊다. 삶이 단단하다. 기운이 안정되어 있다. 이런 사람 곁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과 기회가 모인다. 그것이 바로 되기만 하면 오게 되어 있다는 진리다. 8.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조용히 묻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가? 억지로 붙잡는 인연이 많은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이 많은가? 말보다 존재가 강한 사람인가?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지고 있는가? 무거워지고 있는가? 사람은 존재로 살아가고 존재는 시간이 만든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다. 사람이 크면 길이 넓어진다. 그리고 크기만 하면 사람도 기회도 명예도 자연스럽게 그 길 위로 따라온다. 내가 예순을 넘겼을 때 가장 깊고 무거운 질문 하나가 마음에 자리 잡았다.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삼성을 일으키며 수십 년을 경영자로 살아왔지만 정작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묻기 시작한 것은 예순 이후부터였다. 그리고 나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인생 후반의 지혜는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1. 60, 70세는 더 이상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비우는 나이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쌓아야 한다. 경험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재산도.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가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복잡한 관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의무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덜어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감정을 정리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만 쓰는 것. 인생이 단순해질수록 사람은 깊어진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지만 깨닫고 난 후 비로소 평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60, 70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품이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품위와 존엄이다.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다. 품위는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며 말과 행동이 조용히 드러내는 깊이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노년들은 돈이 많아서도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 과하지 않고 간결하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품격 있는 노년은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 3. 60, 70세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다. 나는 경영자로 살며 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오래 살았지만 비어있는 삶을 산 사람도 있었고 짧게 살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게 된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후회 없는 죽음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바른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4. 60, 70세는 삶을 정리하는 나이다. 이 시기를 나는 정리의 나이라고 부르고 싶다. 마음의 정리, 인간관계의 정리, 역할의 정리, 욕심의 정리, 미련의 정리. 정리란 잃는 것이 아니다. 정리란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5. 60, 70세의 지혜. 모든 것과 적정거리를 두는 법. 젊을 때는 붙잡고 달려야 한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거리감이 필요하다.
물질과 거리, 감정과 거리, 사람과 거리, 문제와 거리, 과거와 거리,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다. 거리가 생기면 집착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온다. 60, 70세는 고요함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용함이 찾아온다. 사람이 줄고 일이 줄고 책임이 줄고 의무가 줄어들면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말했다. 고요함은 축복이다.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상처도 후회도 욕망도 조용히 가라앉는다. 60, 70세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사는 나이.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 시기에는 오직 하나만 남는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나는 말년으로 갈수록 오직 두 가지에 집중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내가 남기고 싶은 정신. 이 두 가지가 내 남은 생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지금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어떤 관계는 끝내야 하고 어떤 관계는 남겨야 하는가? 남은 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을 후회 없게 만들 것인가?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짧다. 그러나 짧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짧음은 이제 본질에 집중하라는 인생의 메시지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다. 말년의 품격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의 무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부를 만들 수 있다.